자, 경제가 회복되니 무슨 통계 수치가 좋아지니 하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최근 이 정권이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것처럼 바람을 잡았지요.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양파부터 인구 예측까지 정부 로또도 아닌데 왜 제대로 못하지?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번번이 통계 실패 피해 고스란히 국민의 못. 자, 영세 인구를 추정을 하면서 예측이요. 8.5%의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작년에 30만 6,708명이 태어날 거라고 봤는데 28만 2,707명이 태어났어요. 마이너스 8.5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올해는 30만 명 미만의 해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못 맞춰요. 세수 전망치에 대해서도 오차율이 말입니다. 올해는 11.1%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수 전망도 못 맞추는 거죠. 양파 생산량도 해마다 수십만 톤이 틀려요. 그러니까 올해 157만 톤을 전망했는데 136만 톤밖에 안 됐고, 작년에는 116만 톤을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또 과잉으로 134만 톤이 나왔고, 작년 쌀 흉작은 10월 달에 예상이 363만 톤이라 봤는데 실제로는 350만 톤밖에 안 되는 줄줄이 예측 실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반기 경제가 좋아지고 모든 경제 수치가 수출부터 좋아진다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더블딥 이중 침체에 빠질 거라는 소리가 경제 전문가들한테 나오면서 델타 늪에 빠진 하반기 더블딥 빠져드나 이런 제목으로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비관론이 고개를 든다. 2월 말 경기 반등 분위기에서 급냉, 내수 악화 3분기 성장률 적신호, 수출 증가율도 5월 정점 둔화 양상. 가끔 제보고 신문 읽어주는 프로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하면 다 안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되면 그제서 믿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경제가 사실 델타 때문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데미지를 크게 입고 있지만 자영업자 데미지 때문에 경제가 늪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요, 경제가 전부 이 수치 장난을 치고 가려오다가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면 하반기 경제는 가라앉아서 더블딥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5월 발표한 하반기 성장률이 2.8%인데 그런데 4차 대유행의 결과로 소비 감소 1, 2개월 있다가 나오고 고용 충격은 2, 3개월 있다 나오니 8, 9월 경제 지표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자영업은 내수 경기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제는 서울 시내 주요 목에 이 저녁 장사가 50%가 줄었다 하는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오늘은 한철 장사 해수욕장 문 닫아라니 피눈물. 자, 9일 어제부터 4단계가 강화되면서 지금 부산의 해수욕장들 다 문 닫았죠. 자, 그래서 부산 남포동에 28%가 빈 가게고 창원 유흥가에는 골목에는 찬바람만 돌고 휴가 대목 7말 8초의 경기가 완전히 지금 실종이 되어버렸고 파라솔만 해운대 해수욕장에 남아있고 주문진항의 수산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이 평년의 9분의 1도 안 되고 마산 상인은 10년 전보다 싸게 가게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남포동의 공실률이 27.8%, 충정로의 광주시 금남 충장로의 23.5%, 대구 동성로의 16.9%, 대전 둔산의 16.4%라는 겁니다. 자, 휴가지 소비도 양극화되어서 아주 최고급은 장사가 잘 되고 일반 서민이 하는 식당, 술집 등은 장사가 다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성장률을 플러스로 유지한다는데 이 플러스 하지 맙시다. 그냥 있는 대로 얻어맞읍시다. 성장률이 플러스 되거나 성장률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아니 여기서 돈을 푼다고 나아지는 게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돈 풀어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선 앞두고 성장률 조작밖에 더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4차 유행의 결과로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되니까 이걸 좀 늦게 주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난번에 보면 33조 9천억이나 되는 추경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지만은 그것이 뭐 경제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자, 문가리 정권이요 180조인지 그렇게 되는 코로나를 빙자한 한국형 뉴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경제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 풀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하는 마당에, 자,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공장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가 급등을 해서 세계의 중국의 가격이 오르니까 세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인준 씨 교수, 올해 74세고, 자, 이분은 서울대학 학부를 나와가지고 경제학회 회장을 지냈고, 자, 그리고 다트머스 대학의 경제학 학사,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자, 33년 경제학을 강의하고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낸 원로 경제학자가 현재 한국 경제를 90년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저하고 말이 일치하지요. 2013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 극복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후 한국 경제를 주제로 책을 쓸 일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8년 만에 위기의 한국 경제라는 책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1시간이 넘는 인터뷰 동안 부동산 과열로 인한 자산 양극화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집을 못 산다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부동산 거품이 계속 커져도 문제고 일순간 꺼져도 문제인 상황이다. 양극화와 코로나 위기 상황은 포퓰리즘의 토양을 만들었고 되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는 정말 위기인가 하고 기자가 묻자, 지금 부동산 과열은 70년대 석유 파동, 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최악의 위기다는 거죠. 미중 대립 격화에다가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만 거품이 생겨서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양극화는 상실감까지 키워 사회적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양극화가 어느 수준인가 하니 GDP 대비 국민 순자산 배율이 2017년 말 7.8배에서 지난해 9.2배까지 올라갔다. 참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자산을 가진 사람은 소득이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됐다. 돈이 돈을 번다 이야기죠. 결국 부동산 과열이다.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 정책을 쓰다 보니 부동산 과열이 초래됐다. 자산 양극화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나, 이 상황이 지속되면 청년 세대는 주거를 마련할 수 없다. 반대로 거품이 꺼진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 불안정이 우려된다. 금융위기 온단 말이죠. 이미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왔다. 지난해 3분기 총 부채가 4,900조로 가계, 기업, 정부 합쳐서요, 2008년부터 12년간 145%가 증가했는데 세계 평균 증가 속도보다 4배가 빠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거품이 꺼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재현된다.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래 물으니 GDP가 부동산보다 빠르게 늘어 GDP 대비 국민 순자산 배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금리 조정도 필요하고 여야가 공동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양극화와 코로나 위기 대응 명분으로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제가 이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위기가 아니라, 그런데 점점 갈수록
더 죽으려고 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인데 상근 근로자까지 지원금을 받아봐야 결국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자산 투자로 사용하게 된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골라 두텁게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국민 88%한테 25만원씩 갖고 가라는 게 말이 되냐? 포퓰리즘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필요하지만 인기 없는 정책은 손을 안 대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구조적 문제에서는 대안을 내지 않고 그리고 국민한테 뿌리는 것만 좋아하는 이런 포퓰리즘인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 산업 문제, 노동개혁, 연금개혁까지 모두 시급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초등학교 전까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걸려있으니 이것도 안 된다. 국가가 3에서 6세까지 애들도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 위기 극복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니 자,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듯 산업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산업계와 노동계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게 답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답이 없는 거죠. 이분이 무슨 특별한 답이 있겠습니까?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대출이자만 연 4억, 영업이익은 1억으로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이자가 1년에 4억인데 기업을 해서 버는 영업이익이 1억으로 반토막 났다는 것. 참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기업인 조선업체 충남의 기업인 이야기인데 150억 은행 대출 때문에 연간 이자가 4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은 게 1억이니 이자도 못 낸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건설업체는 지금 공사를 원자재 가격이 올라 중단했는데 큰 회사는 1년 단위로 수급 계약을 맺어서 중간에 가격 올라가도 이 손해를 안 보지만 작은 회사는 그때그때 사기 때문에 지금 감당이 불가능해서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대출 백신으로 연명을 해오던 중소기업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만 많이 이야기했는데 중소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1244개 중소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취약기업, 좀비기업이라고 하죠. 이것이 633곳, 50.9%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대출이 지금 한계 중소기업에 몰리면서 일부 여신이 부실해질 수 있는데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531조 2천억인데 코로나 이전에 448조보다 83조가 늘어났는데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한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 9월 말이 시한이라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내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부 관계자 말도 있고 금융사 임원은 이자도 내기 어려운 기업의 부채는 못 받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영업 악화, 대출, 그리고 이익 감소, 또 대출, 빚 폭탄의 위태로운 순환을 해왔어요. 취약기업 영업 손실이 3조 5천억이 넘어가고 중소기업 대출이 531조 2천억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게 1, 20%가 아니라 70%, 80%, 90%까지 감소하는 회사가 많고 한 달 이자가 5억인 회사가 많아서요. 수십억이 되면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거예요. 한 PVC 제조 회사가 영업이익이 80% 감소했는데 연이자가 5억이고 스포츠용품 회사는 연이자가 4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텼지만 앞으로가 문제다는 거. 유람선 제작하는 한 회사는 일감이 70% 줄어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만 는다는 겁니다. 금융권은 취약 중소기업 증가가 이게 매우 심각하다. 전문가는 옥석 가려서 정리해야 된다는데 이런 이야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겠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9월 말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한 유예 조치가 끝납니다. 참으로 시한폭탄이 오고 있습니다.